김용민 브리핑. (2016년 9월 5일)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주요 20개 나라 정상회의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미 보도된 대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이 정상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가 동북아에서의 전반적인 군사 정치의 긴장 완화의 틀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라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함으로써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애둘러 이야기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오늘자 중앙일보는 사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안보 분야보다 경제협력에 대화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한러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외교당국자, 즉 우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기사는 비교적 드라이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드, 푸틴은 넘어갔고 시진핑만 남았다. 네, 정말 실소를 자아내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 푸틴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에 동조한다고 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중앙일보 혼자 이렇게 설레발을 떨었겠습니까? 한겨레 분석대로 중국이 선두에 서서 사드 반대를 공론화하는 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드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실리를 얻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중앙일보의 억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요술공주처럼 외교 무대에서도 마력을 발휘하신다는 그 그림이 필요한 권부 핵심 인사들의 농간 섞인 백브리핑에 근거했을 거라 추정됩니다. 국내 정치만을 위한 외교, 네, 그 끝에 고립과 무기력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외교가 딱 그런 꼴입니다. 중국 항저우 뉴스 궁금하시죠? 오늘부터 새롭게 국제 뉴스의 맥을 짚어줄 분을 통해서 명쾌한 해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 뉴스 브리핑의 최고 권위자인 황준호 기자입니다. 조간 브리핑 뉴스 듣기 평가 후에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내가 10년 뒤에 내가 돌아온 거라면 앞으로의 10년을 얼마나 멋지게 살까요? 그렇게 지금부터 10년 동안 열심히 살아봅시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갖가지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보란듯이 국회를 무시합니다. 현직 검사가 60억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현직 부장검사는 수사검사에게 잘 봐달라 이렇게 청탁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현직 직원의 공제회로 알려진 양우회가 선박펀드를 통해서 세월호에 투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래전부터 세월호는 국정원 배라고 주장해왔죠. 지난달 지진 발생 횟수가 올해는 물론이고 최근 3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말 오후 많은 인파가 몰린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사라진 5살 남자 어린이가 하루 만에 실종된 곳에서 200m 떨어진 공원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숱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 이런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러거나 말거나 장관 후보자들 3명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그렇게 하더니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임명을 서두른 것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 이런 비판을 덮고 가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합니다. 또한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도 읽힙니다. 경향신문 사설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20개 나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 발걸음과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경향신문에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데다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입니다. 꽤 주목받았지요? 이 양반이 웬일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냉랭해진 한중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곧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중국은 한국이 결단하지 않으면 미국과 담판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보나마나한, 이스나마나한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구한말처럼. 중국이 그렇다고 한국에 대해 넌 힘이 없으니까 빠져, 이렇게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경제 제재를 세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려 할 테고요. 한국일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 투자기업 정보에 등록된 중국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세운 기업 수는 총 2,600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차이나머니가
한국으로 대거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기업 수뿐 아니라 업종도 다양해졌습니다. 차이나머니가 단순한 투자뿐 아니라 국내 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경영권을 인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능력을 키운 원인으로 햇볕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두 정부에 걸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장관 한겨레에 기고했습니다. 북한의 4번의 핵실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3번, 햇볕 정책 기간에는 1번 실시됐다. 핵실험이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사업마저 중단된 뒤에도 북한은 3번의 핵실험을 했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에 발사했다. 정부 여당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 위해서 햇볕 정책 원죄론을 펴는 것은 견강부회이며 우민정치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해외에서 한진해운의 선박 가압류와 입항 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박 또 화물의 압류와 화물 처리 지연 등으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수출입 화물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국내 수출업체는 대체 선사를 찾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뭐 했을까요? 국민일보와 만난 해운업계 관계자는 STX는 컨테이너선 규모가 5%에 불과하고 대한해운은 벌크선 사업을 하던 곳이다. 이런 작은 회사의 법정관리 사례를 정부는 한진해운에도 적용했다. 그런데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사업이 주체인 곳이다. 두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진해운은 연매출 8조 원, 총자산 7조 원, 세계 7위의 대형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김모 씨는 최근 회사 돈 15억 원을 빼돌리고 거래처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사기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사업가 김모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김모 부장검사가 사건 관련한 청탁을 했습니다. 수사검사한테 잘 봐달라, 이런 청탁이었겠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청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업가 김모 씨는 고등학교 친구 김모 부장검사에게 술 접대와 용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고 합니다. 약 1,500만 원가량 건넸다고 하는데요. 예, 현직 부장검사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둘러싼 추문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출신 새누리당 의원 3명은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그래서 12명의 의원 가운데 11명은 검찰권의 남용으로 검찰 권력의 축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대 의견 1명은 검찰권 축소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놓고서는 12명의 의견이 찬성 8, 반대 2, 답변 유보 2 이렇게 갈렸습니다. 답변을 거부한 검사 출신 의원 3명을 고려하면 공수처,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준 검사 기억하십니까? 재직할 당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에게 10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그런 혐의로 현재 복역 중입니다. 당연히 전직 검사지요. 김광준 전 검사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팀이 불법 과잉 수사를 일삼았다며 당시 수사팀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김광준 전 검사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뇌물죄를 씌우려면 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나를 올가맨 검사팀이 내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네, 이겁니다. 하지만 김광준 전 검사의 고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수사팀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각하 처분했거든요.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변호사협회 회비를 내지 않는 변호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서울 기준으로 변호사 10명 가운데 1명이 회비를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회비를 8개월 체납하면요, 사실상의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은 데다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일부 변호사는 사무실 운영비까지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사단법인 양우회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 회원인 공제회입니다. 회비를 걷고 자산을 운용해서 퇴직 때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군인 공제회나 경찰 공제회, 퇴직한 전직 직원들이 업무를 맡지요. 하지만 양우회는 현직 직원들이 직접 영리 업무를 맡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국정원의 예산 또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죠.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하는 양우회가 선박 펀드를 통해서 세월호에 투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과 관계된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가 국정원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5살 남자 어린이가 사라졌습니다. 한낮인 낮 2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공원 측은 이 어린이의 실종을 2차례에 걸쳐서 안내방송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실종 아동 찾습니다라는 안내방송은 각종 행사와 야외 공연 소음에 묻혔습니다. 경찰은 방범 순찰대 1개 중대 등 100여 명을 동원해서 밤늦게까지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다음 날 오전 실종된 곳에서 200m 떨어진 공원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공원에 CCTV 447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대부분은 시설 내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 CCTV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달 MBC의 살인 진드기 길고양이에게서 발견이란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MBC는 당시 길고양이와 사람 사이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우려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길고양이 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요. 반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길고양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고양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한국고양이보호협회와 카라는 MBC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만 내지 마시고 언론중재위원회 어떨까요? 지난달까지 북한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50회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7월 5일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죠.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지난해까지는 한반도가 지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드문 휴지기에 속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진 집중 발생 시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비하는 자가 위기를 피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허경영한테 애인이 생겼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로 수출 상품을 실어 나르던 한진 해운 선박 절반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걸림돌도 없고 정체 현상도 없을 바닷길이 왜 막혔다고 합니까? 한진 해운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에 가압류를 걸면 또 하역업체들이 밀린 대금 지급하라고 수선을 떨면 곤란하니까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이 항구에 들어오지 말고 돌아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완전히 보트 피플이 됐구만. 카카! 이게 남 얘기할 때입니까? 어떻게 웃음이 나올까? 씹새끼. 야, 그럼 소복 입고 울까? 응? 아이고 하면서 말이야. 카카, 한진 해운이 망하게 된 데에는 이 사람이 핵심 주역이었죠. 최은영.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가 창업주인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의 세 번째 아들이자 남편인 조수호 회장이 죽으니까 부인 최은영 씨가 그 경영권을 이어받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들게 됐지요. 아니, 그러기에 능력도 안 되면서 왜 지도자가 돼가지고. 카카, 남 얘기하실 시점이 아닌 것 같아. 씨발 새끼. 야, 부패 기득권 세력 조선일보를 때려 눕히기도 하는 데가 뭘 봐서 능력이 없니? 카카, 최은영이 모 그룹 회장의 손녀인 거 아시죠?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아십니까? 알지. 1번 SK그룹, 2번 롯데그룹, 3번 현대자동차그룹, 4번 삼성그룹, 5번 걸그룹.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국제뉴스의 맥, 오늘부터는 한반도 문제와 국제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주요 국제뉴스 오늘부터 짚어주실 텐데.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자, 일단 지금 세계의 시선이 중국 항저우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사드와 관련해서 시진핑이 어떤 식으로든 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자,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예,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쉬운 문제부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말은 예상하기가 쉽습니다.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수적이다. 중국을 겨냥한 게 절대 아니다. 이런 아주 뻔한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언론에서 흔히 고장난 레코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제 토요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딱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아마 시진핑을 만나서도 역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수첩에 적어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지만 이 시진핑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이야기겠죠? 예, 뭐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 사드를 배치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당입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다 이런 홍보용 멘트나 날리고 있으면 예. 시진핑 입장에서는 참 웃기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마 시진핑은 속으로 그렇게 기대를 할 것 같은데요. 예. 너희들 스스로는 한국 스스로는 사드 배치 물리지 못할 거라는 거를 나도 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얘기가 되게 설득을 좀 해봐라. 성의껏 해봐라. 이런 기대를 좀 할 것 같은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뭐 너희들이 그런 얘기밖에 안 한다면은 미국이랑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의 외교는 그야말로 이 한계만 노출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만약 그런 식으로 고장난 레코드를 계속 돌리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면은 시진핑도 원론적인 얘기는 하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 그 다음에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 이 세 가지가 중국의 한반도 3대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선에서 그냥 뭐 박 대통령의 대화는 대충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도 이미 중국이 하고 있듯이 한국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나가면 경제적으로 재미없을 수 있다. 이런 은근한 압력을 넣는 멘트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국일보 일면 보니까 차이나 머니의 공습, 한국에 세운 중국 기업이 2,600개다 이런 기사가 일면에 실렸는데, 참 이게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상황을 글쎄요, 누가 초래했는지 이것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는 명백히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미국에 확 쏠려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 그럼 너희랑 할 얘기 없어. 미국하고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드는 명백히 강대국 정치의 주제가 돼버린 건데요. 예. 근데 뭐 오늘 한국 언론들 예상컨대 뭐 정상회담 끝나고 뭐 엄청난 대화를 한 것처럼 또 대북 제재를 중국하고 세게 하기로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쏟아질 텐데 대부분 오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시진핑이 정말 중요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정도만 관심 있게 보면 될 텐데 시진핑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나온 안보리 결의안을 잘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도 분명히 그 안보리 결의라는 거는 대북 제재만 있는 게 아니라 안보리 결의안 맨 밑에 보면은 대화 협력으로 문제를 풀자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얘기하는 안보리 결의안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뜻도 들어있다는 것 이거를 꼭 보고 머리에 넣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뜻을 반드시 전제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황 기자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제목 중에 이게 있어요. 예. 사드 문제 푸틴은 넘어갔고 시진핑만 남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푸틴은 설득이 됐고 이제 시진핑만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토요일에 한러 정상회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게 열렸고 거기서 한 대화를 나왔는데 푸틴이 그 러시아 외교를 너무 간단히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 외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밋밋한 얘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 뼈 있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빼고 발표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나왔 것 같은데 러시아가 훨씬 더 사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중앙일보의 이 뭐 정말 터무니없는 설레발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군요. 예, 조금 톤 다운해서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게 된 계기가 G20 정상회의인데 지금
오늘 주요 신문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미중 정상회담은 이거 진짜 아주 여러 가지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아주 대대적인 외교 무례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토요일에 무려 4시간 동안 양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예. 갈등하는 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반대한다라는 분명한 워딩을 했고요. 예. 미국의 중국의 전략적 안전, 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쐐기를 박는 그런 발언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만 밝혔는데요. 예. 오바마가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또 중국의 인권 문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쟁점에서 강하게 충돌했고 어떤 결론이 도출된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중국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한테만 레드카펫을 깔아주지 않았다. 뭐 또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그 수행원들이 내려오는 트랙으로 해서 중국에 이제 입국하게 됐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항저우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른 나라 정상들은 레드카펫이 깔린 그 이동식 계단, 트랩이라고 하죠. 예. 이 이동식 계단을 거기서 중국이 대줘가지고 내렸는데 예. 오바마 대통령한테만 이게 제공이 되지 않아서 예. 오바마 대통령은 비행기 중간에 있는 다른 문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저는 이게 그 한국 언론들이 그냥 쓰는 통상적인 기사가 아닌가라고 싶었는데 예. 지금 뉴욕타임스나 BBC 이런 영민권 큰 언론들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거기서 다 역시 주요 기사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니까 중국이 이번에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라는 신호다라고 모두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빨간 카펫을 깔지 않았다. 이게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기도 한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계 모든 언론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철권 통치자 카리모프 대통령 죽은 모양이군요. 예, 금요일에 죽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우리 외교부가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 모양이죠? 예, 카리모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1991년에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에서 독립한 후에 25년 동안 죽는 날까지 대통령을 하면서 권위주의적으로 통치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금요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 토요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외교부가 그 장례식이 있는 토요일에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성명에서 예. 우즈벡 국민들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충격과 슬픔에서 조속히 벗어나기를 기원한다. 라는 표현을 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만 빼도 무난하다 이런 얘기 들을 텐데 왜 위대한이란 말을 넣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도 애도 성명은 다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은 위대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양국 관계 발전에 역할을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하필 유독 한국 외교부에서만 위대한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 사람은 민주주의나 인권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위대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야권 인사들을 탄압했고 언론도 탄압했고요. 또 야당의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을 사실상 막았으니까 신흥 독립국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신흥 독립국이라고 하면은 2차 대전 후의 독립국 아니면은 그 소련에서 91년도에 나왔던 독립국들 여기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독재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반정부 시위대에다가 발포를 해가지고 정부 발표 187명 그리고 시위대 측 발표 최대 2,000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시민들을 악살했어요.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지도자와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의 인권의 관점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고, 이승만, 박정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평가인데요. 우즈벡이라는 국가의 관점으로 볼 때 다른 평가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쪽 지역 전문가가 어제 페이스북에
쓴 긴 글을 보니까요. 예. 이 사람이 개인 숭배라든지 사치향락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대통령들은 독재자들은 다 그런 걸 했는데 예. 이 사람은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20여 년간 경제를 꾸준히 성장시켰다라는 점에서 공도 조금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우즈벡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미국, 터키 이런 힘 있는 나라들의 입김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데 카리모프는 외교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서 뭐 미국과도 협력하고 아니면 러시아와도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독립적인 외교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염두에 둔 그런 식의 그 독재 통치는 지향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우즈벡을 방문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평가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우즈벡에는 자원도 꽤 많고요. 그리고 이 한인들, 고려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런 협력을 한 것 같은데, 예.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인 학살 이거는 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지도자 이런 외교부 성명은 좀 섣부르고 신중치 못했다 예.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우리가 광주 학살을 잊으면 안 되듯, 예. 카리모프의 이런 전적, 용서할 수 없는 전적도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예. 황준호 기자님, 오늘 첫날 브리핑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 한반도 문제와 국제 문제의 심층적인 이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제주도 총각 3인방, 제주 농사꾼의 혼을 담은 인류 딱 하나의 감귤. 탐라오렌지에서 여름철 감귤을 소개합니다. 황금향. 여름에 감귤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직접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소박하지만 강렬한 선물 새싹 땅콩차. 받는 사람에게 새싹 땅콩차는 고마운 자신감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버섯 부럽지 않은 새싹 땅콩차. 추석 선물할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스스로 잡수시고 자신감을 찾으세요. 새싹 땅콩차를 차게해서 밥 말아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추석 선물은 새싹 땅콩차. 전화구매 070-8635-1288 인터넷 전창걸닷컴.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대충 훑어보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폭발. 그래서 이것도 갤럭시 노트 7을 띄워주기 위한 어떤 그런 홍보성 기사인가 보다 봤더니 진짜 폭발이더만요. 그렇죠. 예. 폭발적으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예. 이게 또 전략 리콜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일보에는 또 이렇게 기사가 났더군요. 품질 완벽주의. 예. 품질 완벽주의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참 이거 보면서 뭘 해도 삼성전자는 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한국일보를 보질 않으니까 몰랐는데 이제 브리핑에서 방송을 해주시는 걸 듣고 그날 한번 이제 다른 뉴스들을 쭉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삼성 용비어천가가 대부분 굉장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대충 이제 리콜하는 내용은 고객에게 판매된 게 150만 대. 이제 공장에서 출고는 됐지만 아직 안 팔린 거 100만 대. 이렇게 250만 대를 전량 수거해서 고객에게는 전부 다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건데요. 사실 저한테요. 그러니까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한국일보처럼 용비어천가를 부를 생각은 없지만 제 평가는 적절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칭찬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못한 일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갤럭시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배터리 폭발 같은 사고는 치명적이죠. 브랜드 가치예요. 그런데 이런 치명적 사고를 맞았을 때 경영진 판단이 과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배출가스 조작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돈 몇 푼, 물론 몇 푼은 아니죠. 많은 돈인데 그걸 아끼려고 이제 배출가스 조작한 뒤 자발적 리콜을 계속 회피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폭스바겐은 장담까지는 어렵겠지만 재계약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위기 상황에서 판단을 잘해야 되고요. 이걸 단순 제품 결함으로 묻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사고냐 후자라고 판단을 했다면 매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살아남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삼성이 이번에 내린 갤럭시 노트 리콜 조치는 적절하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 적당한 조치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의 과장된 삼성 찬양가는 상당히 낯간지럽습니다만 그렇다고 리콜 조치를 비아냥될 이유는 저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적절했다 정도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브리핑에는 좀 오해를 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배 기자는 삼성을 저렇게 미워해서 굳이 삼성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데도 꼭 삼성의 부정적 팩트를 가지고 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브리핑은 삼성의 리콜이라는 적절한 조치를 했는데 그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하는 브리핑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콜은 적절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리콜 얘기가 나와서요. 삼성전자 휴대폰의 원가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삼성이 미워서가 아니고요. 사실 이건 삼성의 문제뿐만 아니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LG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취하는 이윤이 너무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삼성을 택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브리핑 뒤에 LG 이야기 조금 나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이 이번 리콜을 통해서 입는 손해가 한 대당 이제 100만 원 꼴이니까요. 250만 대를 리콜하면 2조 5천억 원의 손해를 감수했다. 이런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과장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삼성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로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히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잘못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애플은 그걸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 보고 폭리 취한다고?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애플은. 그런데 삼성하고 LG는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마케팅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그 삼성 스마트폰 출고가 부풀리기 논란 이런 게 한번 있었거든요. 이때 실제로 삼성 스마트폰의 제조 원가가 대략 얼마냐, 그리고 이걸 얼마로 부풀리기를 한 다음에 얼마나 깎아주는 척을 하느냐, 이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성은 애플처럼 부풀리기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우리는 한 번도 출고가를 부풀리게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적이 없다. 이래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삼성 스마트폰의 제조 원가를 청취자분들하고 한번 다뤄보고 싶은 겁니다. 예. 자, 100만 원짜리 갤럭시 노트 7. 그래서 250만 대를 리콜을 해서 삼성이 2조 5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했다는 말. 이 말의 진실이 어디까지냐가 오늘 이제 다뤄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예. 2014년에요. 미방위 소속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합니다. 우 의원이 그때 근거로 삼은 문서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을 받았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 제2012-105호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출고가 부풀리기 논쟁은 무슨 이렇게 야당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낸 문서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공식 의결서에서부터 이 논란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당시 의결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트 가격, NET, 순수 가격이죠. 네트 가격 21만 9,200원짜리 갤럭시 U 제품을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가격을 부풀려 무려 91만 3,300원으로 출시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네트 가격이라는 게 통상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가격을 뜻한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올 때에는 22만 원짜리였던 제품이 예. 시중에 출시될 때에는 91만 원짜리로 돌변했다. 공장 출고가하고 판매가의 가격 차이가 무려 69만 원이다. 이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 딱 들어보니 놀랍죠. 예. 91만 원짜리의 공장 출고 가격은 사실 21만 9천 원짜리였다는 겁니다. 예. 이걸 지금 갤럭시 노트 7에 대입을 해보면요. 22만 원짜리가 91만 원에 됐다는 걸 감안하면 갤럭시 노트 7도 공장 출고 가격이 저는 30만 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봐요. 30만 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삼성이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상호가 무식해서 착각한 거다. 이게 반론이었어요. 예. 그래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트 가격이라는 건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업계 용어일 뿐 제품 공급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트 가격이라는 건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출고가에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장 출고가와 무관한 일종의 가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이제 듣고 있으면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에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게 가상의 개념으로 네트 가격이라는 건데 예. 쭉 빼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공장 출고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장 출고가 맞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나왔었던 네트 가격이라는 게 삼성의 주장대로 있는 게 아니고 가상의 개념이라면 물론 이제 그 설명도 말이 안 됩니다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실제 제조 원가가 얼마야? 이걸 대답을 해주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요. 해외로 눈을 돌리면요. 해외에는 IHS라는 유명 시장 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글로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 사들여서 부품을 다 뜯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품이 얼마인지 가격을 다 계산을 하죠. 예. 그리고 조립을 할 때 가격이 얼마인지까지 다 계산을 해서 실제로 그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추정을 해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이게 올해 3월에 발표된 건데요. 삼성의 전략폰이었죠. 갤럭시 S7 최신 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구입해서 다 뜯어봤더니 부품 원가가 249.55달러. 여기에 제조 조립 비용을 더하니까 255.05달러로 추산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7 제조 원가는 끼케야 3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국내 출시 가격은 64GB 기준으로 플랫 모델이 88만 원, 엣지 모델이 96만 8천 원이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대충 들어보면요.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관됩니다. 결국 제조 원가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 팔 때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선. 예, 이건 뭐 제가 보기에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안 그러냐?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LG는 안 그러냐? L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과 한국 업체의 차이점은 애플은 쿨하게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그냥 까버려요. 영업이익이 4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판관비니 뭐 회사에서 드는 비용까지 다 때려도 100만 원 휴대폰 팔면 40만 원은 자기 이익으로 챙긴다. 이걸 공언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들은 자기들은 안 그런다고 주장을 합니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문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책임자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다.
출고 가격에 장부금을 반영하면 휴대폰 가격은 오릅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출고 가격에 자신들이 받는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출고가가 높을수록 좋은 단말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보조금을 받으면 소비자들은 비싼 단말기를 싸게 샀다고 착각합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삼성전자 부장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요. LG전자 부장의 진술도 비슷합니다. 소비자들은 싼 제품을 사는 것보다 비싼 제품을 싸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급가의 보조금을 반영해 높게 책정한 뒤 보조금으로 깎아주면 소비자들은 비싼 제품을 싸게 산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합니다. 좋은 단말기를 싸게 살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생깁니다. 예. 이게 지금 LG, 삼성 애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싸게 가격을 부른 뒤에 보조금으로 깎아줘서 소비자들이 비싼 제품을 싸게 샀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쭉 휴대폰을 팔았을 때 이게 2014년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보조금을 줄 때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일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사들도 보조금을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출고가 3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로 부풀린 뒤 이걸 대충 60만 원에 팔아온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요, 보조금 규모를 규제하는 단통법이 지금 시행됐지 않습니까? 저희 지난주에 그 안재걸 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김용민 PD님께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던, 그러니까 보조금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치면서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제조사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단통법 실시 이후에 통신사들이 폭리가 커졌다는 건 우리 브리핑을 통해서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의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사하고 통신사가 함께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으로 보조금 규모 확 줄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LG, 제조사들은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했겠습니까? 30만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팔면서요. 삼성의 반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왜 원가를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의무가 없다. 또 마케팅 전략은 영업 비밀이어서 우리 고유 권한이다. 이게 삼성 반론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공개를 안 하는 건 괜찮은데 고객들한테 뻥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요. 공정위 조사 결과 출고가 부풀리기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이게 지금 재판까지 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도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삼성이 여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지금 상고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재판부에서도 2심까지는 출고가 부풀리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삼성이나 LG는 우린 영업비밀이에요 하고 말을 안 하고 물러서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은 끊임없이 우리는 부풀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고객들한테는 뻥을 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삼성이 이번 갤럭시 노트 7 리콜로 2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예, 이건 굉장히 많이 과장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원가가 판매가의 한 30%라면 실손실액은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사이일 거예요. 예. 게다가 250만 대 리콜한 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여러 예측이 나오는데요. 지금 가장 이제 유력한 예측은 리퍼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배터리만 갈아서 대신 리퍼폰이라고 밝히고 싸게 파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아이폰도 리퍼폰 가격이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삼성도 만약에 리퍼폰 전략을 취한다면 30에서 40만 원으로 팔 거고요. 이래도 제조 원가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삼성의 이번 리콜은요. 예.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리콜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실상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요. 리콜은 잘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전제는 이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 제품 원가의 구조가 어떻고 기존의 이 휴대폰 제조사 메이커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있는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리콜을 칭찬하기에 앞서서 지나치게 부풀려졌던 스마트폰 출고 가격, 그리고 그걸 깎아주는 척하면서 폭리를 취했던 그동안의 마케팅 관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아야 한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거고요. 소비자 운동이라는 게요, 보다 나은 자본주의 변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축인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적 지형을 보면 우리가 노동자고 농민이고 자영업자이고 이기도 하지만 소비시장에 가보면 우리는 소비자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들과 함께
다양한 운동을 벌이는 이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열렬히 지지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리콜 사태를 맞아서 리콜이 적절하다는 평가와는 달리 매우 부당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가격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뉴스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것도 여지없이 우리는 호갱이였다라는 것들을 호갱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소비자를 기만해도 또 속아주는 소비자가 있으니까, 또 기만당해주는 소비자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 잘 싸워주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죠. 한국처럼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선량하기 짝이 없는 호갱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을 맞아서 월요 경제학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경제학 일반 분야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좀 색다르게요. 걱정과 불안, 이런 테마를 경제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적으로요,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여쭤보면요,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하고 사십니까? 또는 혹은 얼마나 심하게 불안에 떨고 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답을 하실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은 많이는 안 만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40대 중반 또래들을 만나면은요, 진짜 모든 대화가 걱정입니다. 자식들 교육 걱정, 자기 노후 걱정, 직장에서는 실직 걱정, 그리고 가정 걱정. 하여간 이 걱정이 진짜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의 끝은 언제나 심각한 공포, 불안 이런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소주 한잔 마시는 여가 시간에서조차 행복이라는 걸 잘 못 누리고요.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요. 제가 이 자본주의를 참 비인간적이고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이런 건데요.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걱정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팝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불안과 걱정의 상품화를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또 자본주의의 또 다른 물적 토대로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불안과 걱정이라는 감정을 상품화로 시키는 것에 가장 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상품이 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요.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제도적으로 보면 이게 좀 웃긴 게 만약에 그 우려가 안 일어나면 보험에 쏟아부은 돈은 날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죽을 게 걱정이 돼서 들었는데 제가 안 죽으면은 보험금을 못 하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민간 의료보험. 이건 내가 아플까봐 돈을 냈는데 안 아프면 사실은 사람이 안 아프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안 아프면 돈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황당한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보험 같은 제도가 성행하고 발전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다가올 불안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너무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감당을 못할 거야.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생계를 못 꾸릴 거야. 이런 불안과 걱정 때문에 보험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근본적으로 민중들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금자본이 돈을 버는 금융 시스템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이야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지만 금융자본이라는 건 사람이 불안을 느끼고 걱정을 하는 대목이 발견이 되면 전부 다 보험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한테 그러는 거죠. 제발 여러 분야에서 불안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 벌 기회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교보그룹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는 말로요. 이 교보가 교육보험의 준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야 교보그룹이 책 팔아서 성공한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교육보험이라는 아주 특이한 상품으로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회사가 언제 세워졌냐면 1958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 회사 처음 이름이 대한교육보험이었거든요. 이 찢어진 상황에서 교육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1958년 생각을 해보면요. 대한민국 민중들이 금융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보험이 뭔지를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그냥 텅스텐하고 오징어 팔던 세계 최극빈 국가 국민들이었거든요. 아마 은행이 뭔지도 잘 몰랐었을걸요. 그런데 1958년에
교육보험이라는 선진적인 상품을 만든 겁니다. 예. 이 교육보험이 세계 최초였어요. 인증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상품입니다. 왜 이 상품이 성공을 했느냐? 우골탑,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의 유난했던 교육열, 내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시키는 길만이 이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는데 예. 내 자식 대학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모님의 불안과 걱정을 상품화해서 돈을 번 겁니다. 제가 이 역사를 보면요. 정말 이 자본이라는 존재가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악랄하고 어떤 의미에서 돈 냄새를 맡는 데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죠. 네. 미국의 그 401K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1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예. 뭐냐면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여기서 무조건 일정액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에 넣어서 이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만든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연금 제도의 시초 같은 거죠. 근데 레이건이 이걸 왜 도입하느냐? 노동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가 사회보장 제도가 개판이잖아. 응? 이런 나라에서 너희들 퇴직하고 나면 뭐 먹고 살래? 불안하지? 그러니까 월급의 일부를 떼서 강제적으로 주식에 투자해.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401K가 지금까지도 미국 노동자들의 노후 대비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예. 그런데 이 401K로 노관한 애들이 누구냐? 월가 금융자본입니다. 예. 꼬박꼬박 매달 엄청난 돈이 노동자들 호주머니에서 월가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걸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서 그걸 지탱을 합니다. 금융과 군수 이 두 분야가 경제의 축인데요. 미국에서는. 예. 사실상 금융 분야는 레이건 정부 이후에 노동자들의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되는 불안감을 조성해서 노동자들 월급을 삥을 뜯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야비하고 악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민중들을 끊임없이 너희들 늙어서 어떻게 살래? 너희들 가장이 죽으면 네 가족들은 어떻게 살지? 니네들 아프면 병원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불안과 걱정을 조장하는 건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걱정하고 불안할 시간에 여가를 좀 더 즐기고 좀 안정적으로 마음을 편안히 쉬고 하면 근무 효율이 훨씬 더 오르거든요. 예.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은 그 효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불안하고 걱정할 때 훨씬 일단 부려먹기가 쉽거든요. 예.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할 때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에게 돈 뜯어먹기도 쉽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불안할수록요. 걱정이 많을수록 직장에서 오래 일해야지.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나이 들어서 임금 깎이는 임금 피크제 같은 거 도입돼도 그래도 깎인 임금으로 65세까지 일해야지. 직장 안 쫓겨나게 손금이 닳도록 빌어야지. 이렇게 노동이 자본의 종속이 됩니다. 이러니까 자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사회적 비효율을 감수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불안과 걱정이 현실 경제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8월 24일에 OECD가 특이한 발표를 하나 했어요. 예. 올해 한국의 가계 저축률이 8.66%, OECD 회원국 중에 무려 5위입니다. 2011년에 3.86%였던 게 2012년 3.90, 2013년 5.60, 2014년 7.18, 그런데 2015년이 8.82까지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예. 희한하죠? 예. 가계부채가 1200조인데 저축률이 OECD 5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예금 금리가 2%도 안 되는데요. 예. 이게 왜 이러냐면은요. 부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중상층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중산층 이하는 부채하고 저소득 때문에 쓸 돈이 없는데 예. 좀 산다는 사람들, 중상층 사람들, 이 사람들도 미래가 걱정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니까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님이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다. 저축은 미래의 소비다. 경제 주체들은 소득이 있으면 지금 소비를 할 것이냐 미래의 소비를 할 것이냐 배분을 할 것을 결정을 하는데 저축이라는 것은 미래의 소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저축률이 높다는 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고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중상층쯤 되는 사람들조차도 미래가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죠. 예. 그러니까 버는 돈 족족
금고에 쌓아둔 겁니다. 이러니까 경제가 돌지를 않죠. 그래서 이걸 경제학에서는 절약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절약을 하면 개인이야 미래를 대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 경제는 더 박살이 나는 거죠. 예. 불안과 걱정이라는 게 이렇게 큰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뭐 뻔한 얘기지만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을 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상품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걱정과 불안으로 몰아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노동자들을 금융과 자본에 종속시키는 저열한 짓을 멈추게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법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몽둥이로 자본가들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들겨 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부가 공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 정부가 해결해주면 간단한 겁니다. 예. 질병에 대한 불안과 걱정, 가장이 죽었을 때 남은 가족들에 대한 불안과 걱정, 아이들 대학 보낼 불안과 걱정, 이걸 정부가 공적으로 해결을 하면 예.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북유럽 복지국가들 보면 사회가 매우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포퓰리즘이어서 시장 경제의 경쟁 원리를 위배해서 세상이 엄청 비효율적이어야 되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그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에서 거의 해방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업무와 개인 생활을 여유롭게 병행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경제가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예.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죠. 네. 아무튼 월요일을 맞아서요. 예. 불안과 걱정을 유발해서 그것마저 돈벌 수단으로 삼는 저열한 자본주의를 좀 멈췄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요. 예. 불안과 걱정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경제학 공부를 오늘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해봤습니다. 예. 과거의 불안과 걱정을 이야기하는 양태가 이제 전쟁 위기론 이런 것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야, 너 그 직장에서 잘리면은 뭐 먹고 살래? 이런 고용 불안.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보수 수구 정권이 잘 쓰는 수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했고 지금도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이 위협, 협박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보수가 뭐 경제 살리기에 특기를 갖고 있다, 장기를 갖고 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예. 자기들 부를 챙기고 키우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민 노동자, 중산층 이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이런 뭐 진정성도 없고요. 뭐 그런 전혀요. 가능성도 없고요.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간파하고 대선이 있는 내년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덥다 더워. 미칠 듯한 폭염에 열대야. 게다가 폭염보다 더 열받게 만드는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살아 계신 거죠? 이럴 때 시원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서 얼음장 같은 물에 수박 동동 띄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주는 통쾌한 민중의 소리와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민중의 소리는 여러분의 후원 전화를 기다립니다.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싸지는 안 돼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어.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바로 표창을 날리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모욕과 비방을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고 있는 표창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 딴죽을 걸고 유병헌 사망이 마치 제2의 조희팔 사건 같다고 비웃는 등 틈만 나면 박동지에게 시비를 걸더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야당 초선 의원 주제에 박동지와 박동지의 추종 세력 전체를 시정잡배로 취급한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표창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감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다. 박근혜 동지는 일찌감치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고 당부하시었다. 이 숭고하고 감동적인 공동체 정신의 철학을 정세균은 나 국회의장이요, 나 삼부요인이요 라며 거드름을 피우고는 혼자서 쌩깠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실에 몰려간 것은 콩 한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초코 찰떡 파이를 정세균이 지방에서 혼자 몰래 탐욕스럽게 처먹으려 한 데 따른 것이다. 초코 찰떡파이기에 망정이지 그보다 더 큰 빅파이, 초코파이, 바나나파이를 먹었을 경우에는 특공 헬기를 띄워서 경찰력으로 저지하거나 발로 조종하는 물대포를 발사해 응징해야 할 일이다. 표창원은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번 집단행동을 20대 국회 초반 기선잡기 또는 떼쓰기라고 폄훼하고 있는데 본인의 일천한 국회 경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아직 새누리당에는 12가지 이상의 병법들이 남아있다. 막말과 성추행, 멱살잡기, 폭력, 국정감사 중에 일배하기, 본회의장에서 비키니 사진 보기, 음주 고성 등 우아하게 교수나하던 애송이 표창원 따위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진기명기가 무궁무진하다. 이를 감히 흉내조차 못 낼 표창원이 본인이 진정한 보수임내 운운하는 것은 허파에 바람이 빠질 만치 기가 찰 허세의 다름 아니다. 이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표창원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이정현에 뒤지지 않는 내시가 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최고의 범죄 프로파일러 경력답게 이석수, 송희영만을 탈탈 털어 각하에게 귀여움을 받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국경 없는 유럽에서 동북아를 생각한다. 네, 이겁니다.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럽의 속살은 우리 언론에 비친 외적 이미지와는 달랐다. 몰려드는 난민, 그치지 않는 테러, 극우파의 선동, 브렉시트로 상징되는 위기의 유럽은 없었다. 난민과 이주민 문제는 상당히 진정돼 있었고 극우파들이 설치고 다닌다고 하는데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었다. 테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의외로 차분했다. 브렉시트가 유럽연합의 미래에
치명타를 입힐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었다. 유럽연합의 순항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에 대한 유럽인들의 폭넓은 동의에 기반한다. 유럽인들은 자기 나라 정부나 의회보다 유럽연합을 더 신뢰한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프랑스에서 독일로 일하러 가고 오후에는 전차를 타고 독일에서 프랑스로 장 보러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사실 유럽연합은 그 많은 위기 담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공한 실험이다. 부러운 마음으로 하나 된 유럽을 체험하며 불안한 눈으로 분열된 아시아를 돌아본다. 문제는 북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다. 특히 동북아가 문제다.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터는 유럽이 아니라 동북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한국과 일본의 역사 논쟁, 중국과 한국의 사드 갈등, 북한의 핵 정치 등은 동북아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역인지를 새삼 확인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진지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 왜 우리는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유럽연합과 유사한 동북아연합을 꿈꾸지 않는가? 동북아의 평화 세력이 평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김누리 교수 칼럼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명한 상황 정리에다가 참신한 미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동북아를 상상해보지요. 쓸데없는 군사 비용이 사라지고 냉전 논리, 색깔론이 사라지는 세상. 그래서 경제가, 정치가 행복해지는 세상 말입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